중국사 여행 제13강은 만리장성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진시황은 성을 쌓아 용적의 침입에 대비했다라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오늘날 북경 부근에 있는 그 장성과 같다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택동이라는 신중국 창시자는 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산의 대장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시를 남겼는데요. 그만큼 이 중국에서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올라가 봐야 되고 거기서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만리장성이라고도 하죠. 근데 오늘 강의의 가장 키워드는요. 과연 진시황이 쌓았다고 하는 그 장성과 오늘날 북경 시내에서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여기 팔달령 장성이 과연 같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로 좀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장성에 대한 찬양과 오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오해가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이 만리장성이 진시황이 쌓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죠. 시황제는 성벽을 쌓아 용적의 침입에 대비하게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많은 역사가들이 진시황이 쌓은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명나라가 1540년부터 1570년까지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 벽돌 장성을 쌓았다가 사실 팩트입니다. 그러면 삼해천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의 1500년간 과연 이 장성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역사가들은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을 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우주에서 보이는 유일한 구축물이다라고들 하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오해와 과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것은요. 예수의 사제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 기록들이 있어요. 엄청난 성벽이다. 유명한 성벽이다. 경이적인 성벽이다. 위대한 만리장성이다. 라고 명나라를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1923년도에 말한 기록한 이야기에 의하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인류가 건설하던 것 가운데 가장 굳센 장벽이 세워진 지 20세기가 넘도록 진나라 땅을 지키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만든 구조물 가운데 달에서도 맨눈으로 보이는 것은 만리장성뿐이다. 그것은 15년 만에 완성되었다. 사실은 이 이야기로부터 우주에서 보이는 유일한 구조물이 만리장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굳이 이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중국사를 좀 공부하면서 많은 지도를 검색을 하는데 우리 오늘 구글에 가보면 그런 지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이라고 완리창청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중간에 중국 땅에 있는 장성들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노란색, 빨간색 장성들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노스 코리아라고 있는 지도에 보면 이 장성이 유화를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 거의 황해도까지 이어지는 지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한다고 해서 분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지도가 흔히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한국 사람이 쓴 책에도 이런 만리장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지리적인 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지도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지나친 찬양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이는 장성이 오늘날 북경에 가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그 벽돌식 장성이 과연 진시황의 장성인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장성의 역할은요. 여기 지도에서 보면 몽골, 돌궐, 서하, 흉노, 선비, 오한, 거란, 고구려, 여진 이런 북방에 있었던 많은
복축인 유목민들을 막기 위해서 쌓여진 건 분명합니다. 바로 명나라가 벽돌로 장성을 쌓았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성이라는 것은 이 사마천 시대 아니면 진시황 시대부터 명나라 시대 아니면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서 그 역할을 해왔던가, 과연 그 역할이 필요로 했던가 라는 것들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좌측에 각 그 왕조의 연대를 보면 이렇죠. 북조, 그다음에 수당, 북송, 요금, 몽골, 명, 청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 왕조는요, 북방 유목 민족들이 세운 국가고요. 흰색 북송과 명나라는 중원의 한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방 유목족속들을 막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건설됐다고 하는 장성은 바로 북송시대와 명나라 시대에만 유효했을 겁니다. 근데 북송시대는요, 장성지대까지 국경에 가지도 못했어요. 황하 이북에서 이 평원지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명나라한테만 유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북조, 수당, 요금, 몽골, 청에는요, 이 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 쓸모가 없었겠죠. 특히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쿠빌라이를 만나러 와서 17년이나 살았는데 그가 쓴 동방견문록에 만리장성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않죠. 실제로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장성이 없었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라 시대, 금나라 시대 장성이 필요 없는 거고요. 몽골은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명나라 지나서 청나라 시대에는 여진족들이 이제 중원을 점령을 하죠. 그때에도 아마 장성은 있었겠죠. 명나라가 쌓은 벽돌식 장성이 있었을 텐데 효용 가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 가장 동쪽의 산해관 쪽은 좀 쓸모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고향이었던 만주를 이 중국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동쪽 말고 중간 지역이라든지 오르도스 지역에 있는 장성들은 거의 쓸모가 없어서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중국 역사를 쭉 보다 보면요. 제가 이 춘추전국, 진한, 양진남북조 이렇게 연대표를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 빨간색 수당, 원, 청은 국가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개방의 체제로 운영을 했죠. 이들은 북방의 유목족들이 세운 왕조였습니다. 수당은 선비족들이 세웠고요. 원은 몽골족이 세웠고 청은 여진족이 세웠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 내에서는 상인들을 가장 우대하고 세금을 잘 내고 민족 혈통을 구분하지 않았죠. 언어도 다양했고 그 다음에 종교도 관영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폐쇄적으로 운영한 국가가 있죠. 명나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나라. 물론 요금성 시대에 송나라도 일부 그랬고요. 아마 진한 시대에 한나라도 일부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진한 시대에는 그 폐쇄였는지 뭐 개방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명나라가 폐쇄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들은 이 중원이라고 하는 중심을 중국이란 국가를 중심으로 각 오랑캐 국가와 함께하는 이런 체제, 농업제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졌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런 성을 쌓은 건 농업제국의 특징, 폐쇄적인 정책을 했던 거에 대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반대 개념이 있죠. 동서양의 교역로, 바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실크로드에 대한 우리의 좀 고착화된 개념이 있어요. 실크로드라 함은 당나라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면 한나라 시대의 수도였던 오늘날의 서안, 당나라 시대 장안에서부터 서쪽의 이스탄불, 내지는 좀 더 멀리 가면 로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길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안에 출발해서 하서해랑을 거쳐서 천산 남로, 천산 북로를 거쳐서 파메르게온을 넘고 우즈베키스탄을 지나고 이란, 터키를 거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하나의 단일 육로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실크로드란 것은 독일의 지질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이 1877년에 발간된 저서 차이나에서
실크로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실크로드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실크로드라는 말이 생겼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실크로드는 이렇게 하나의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길처럼 이해를 하지만 하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찾아온 길만 해도 육로를 통해서는 그 실크로드의 길하고 비슷하죠. 란저우를 거쳐서 베이지까지 온 길. 근데 돌아간 길은 해양길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에 몽골을 거치는 이 초원길이 더 많은 상인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케라코름을 거쳐서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를 거쳐서 크림반도를 거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그 길도 상당히 많이 활용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교역의 길은 아주 다양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장안에서부터 사마르칸트를 거쳐서 이스탄불 가는 단일 길이 아니고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넓은 땅의 여러 도시에서 북방의 초원길을 거쳐서 서쪽으로 가는 교역로가 있었고 또 바다를 통해서도 많은 교역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중원의 개방화된 제국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주남북조 시대에는 서쪽에서 불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당나라에도 교역이 서쪽에 많이 이루어졌고 원나라 시대 가장 활발하게 했고 그러다가 명나라로 오면 명나라는 좀 폐쇄적인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청나라로 오면 좀 더 개방된 명나라와 비교하면 좀 더 개방된 정책이 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나라가 세웠던 장성은 폐쇄적인 농업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명나라는 그러면 계속 폐쇄적인 정책만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7차에 걸쳐서 서쪽 지방을 원정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 시대에 만들어진 동서교역로가 우리가 말하는 실크로드가 있고 북방에 초원길이 있고 바닷길도 있잖아요. 그 바닷길이 사실 명나라 시대 초기까지도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명나라의 창업자가 태조 주원장이잖아요. 주원장의 아들이 영락제 주체인데 그 영락제의 명에 의해서 환관 출신이었던 정화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트남, 오늘날의 말레이시아 말라카를 거쳐서 스리랑카, 인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고 거기서 일부 배를 보내가지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까지도 가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배가 있죠. 정화의 보선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고요. 그 밑에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 호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배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탔던 배가 이 정화의 배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정화는 왜 원정을 떠났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원장이 원래 후계를 손자한테 물려주거든요. 큰아들이 일찍 죽어서 그 큰아들의 아들, 손자한테 주윤문이라는 사람한테 물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삼촌들이 자기 조카 황제 자리를 노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영락제 주체인데 영락제는 북경을 지키는 연왕이었어요. 자기 조카가 황제가 되니까 그거를 보다 못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남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당시 수도가 남경이었는데 그 남경을 공략을 함으로써 영락제가 세 번째 황제가 되고요. 첫 번째 정화의 원정 목적은 자기 조카였던 주윤문이 도망을 쳤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찾기 위한 아니면 자기의 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서쪽에 있었던 교역할 만한 땅 아니면 자기 황제의 권위를 좀 세울 만한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명나라 초기에는 원나라 시대부터 쌓아오는 어떤 재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서쪽으로 떠났던 거죠. 근데 정화의 원정은 계속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려 7번이나 갔었는데 7번 갔다 와서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는 정화가 갔다 온 모든 기록을 불태워지고 그다음에 배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화의 원정이 계속되지 못한 이유를 따져보면 명나라에서 서쪽으로 가서 스리랑카를 거쳐서 인도 그다음에 이란 지역까지 갔는데 그 지역에는 명나라가 원하는 그런 문명권이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교육 상대국으로 할 만한 데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랍 남자가 기린이라는 거를 끌고 오죠. 아프리카에 배 한 척을 보냈는데 거기서 목이 긴 동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아온 겁니다. 이 동물 이름에다가 기린을 붙인 거예요. 근데 원래 기린은 역사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공황이나 뭐 이런 거 같은 존재인데 목이 긴 짐승이다. 그래서 이 기린이 등장을 하면 성스러운 정치가 행해졌다는 증거다라고 영락제가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동물이었던 거죠. 결국은 정화가 7번이나 원정을 해서 만났던 많은 족속들은 명나라보다는 훨씬 더 빈약한 부자인데도 없고 교육할 만한 상대도 별로 없었다.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가야 할 어떤 명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럼으로써 정화의 원정은 끝나게 된 건데, 정화의 원정이 있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앞에 원나라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나라 시대에 육로로 가는 실크로드가 있었고 해상의 실크로드가 있었죠. 그 실크로드는 사실 원나라 시대에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해상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화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거고, 정화란 사람도 원래 한족이 아니고 서역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원래는 마시, 아마 무함마드에서 온 마시가 아니었나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나라 시대로 이어져 와서 정화까지 온 건데, 자 그러면 이 원나라가 멸망을 하고 명나라에 들어서게 된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보면, 원나라는 왜 멸망을 했는가? 이 원나라 멸망 이유는 체제 구성의 허술함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모든 왕조는 일정 기간의 흥성과 그다음 멸망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 신분제도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신분제도가 이 4계층으로 이루어졌는데, 맨 위에는 몽골인, 그다음에 생목인, 그러니까 제생목인이라 불러요. 서역인, 그다음 고려인도 여기 생목인에 들어갔고, 이 사람들이 행정, 재정을 담당을 했고, 몽골인은 당연히 정치를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한인, 여긴 북중국에 있던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불렀고, 남중국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남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남인들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그 남쪽에, 오늘날의 남경을 이제 수도로 하는 그런 남쪽 사람들의 반란에 의해서 원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또 하나 원나라 멸망의 이유를 들어본다면, 보초라고 하는 이제 교초라고 불러서 지폐,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부터 지폐가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폐라는 게 사실 종이돈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용이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화, 은화라는 건 생산 원가하고 거기 액면가가 동일하면 가장 좋은데 이게 물가에 따라 변하거든요. 근데 지폐는 사실은 생산과 거의 제로의 수준에 가깝잖아요. 근데 액면가는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행하는 사람들이 주안점이 뭐냐면 여기 지불 준비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폐를 가져왔을 때 은화 같은 걸로 교환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통치자들은 이걸 많이 발행하고 싶죠. 돈이 부족하면 찍어내고 싶은 게 사실 지폐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 지폐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원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월급을 이 교초로 줬는데 그게 나중에 이 지폐가 쓸모없어지는 거, 지나치게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강력했던 몽골족 병사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에 남방에 난리가 일어나니까 이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원나라는 망하지 않고 북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명나라가 이렇게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남경에서 백년교도 출신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남방 세력을 모아서 정권을 수립합니다. 취약한 신부제도 때문에 가장 하층민이었던 남방을 중심으로 정권을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 지역들을 자기가 점령한 이 명이라고 이름 붙였던 지역들을 아들들한테 주로 제후를 봉하고 공신들을 처단을 통해서 황건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수도는 남경이었고, 북경 지역에는 그 아들이었던 주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연왕이라고 불렀죠. 그 사람이 여기 국경 담당 수비대장으로 했던 거고, 몽골은 원이란 나라는 망하지 않고 원래 몽골 고원으로 쫓겨나서 북원을 유지합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거의 200여 년간이나 몽골 북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체 영락제는 원래 수도였던 남경을 북경으로 옮기면서, 사실은 북경이라는 게 너무 북쪽 국경이 가까이 있어요. 수도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뭐 자기 욕심이었는지
뭐 아니면 북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북경으로 옮기는 바람에 예, 수도 방어가 상당히 불리해졌죠. 그러면서 이 북방의 안정이 상당히 중요해진 게 사실 명나라였습니다. 영락제 이후에 해외 원정은 그만두게 됐고 여러 내후 애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북방의 안정이었을까. 이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는 이 이유 때문에 북방 안정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리고 해상 활동을 전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해상 활동을 하지 않겠다. 해봤자 별로 이득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 교육도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민간 교육을 금지시키는 이 명나라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에 뭐 복건성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원래 어업이나 아니면 상업을 통해서 해외 교류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나라에서 교육을 금지하니까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뭐 광동성으로 이주한다든지 아니면 저쪽 남방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이주하는 이제 결과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해적으로 돌변해서 왜구라는 이름으로 해적이 됩니다. 왜구가 일본 출신 왜구도 있고요. 남방 지역에서 상업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상해 옆에 절강성 지역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절강성이 가장 부자 동네였는데 이 절강성이 가장 고통받았던 게 왜구였어요. 원래 일본인도 왜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상업하던 사람들도 왜구로 돌변해가지고 이 절강성 잘 사는 지역을 계속 습격하고 여들로부터 재물을 뺏어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가장 문제는 북쪽에 원나라가 망하지 않고 북원에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남방 지역에는 왜구가 준동을 했다. 이것이 이제 내후의언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왜구가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일본 무사들이 긴 칼을 들고 싸우다 보니까 워낙 1인 개인들이 전투력이 높아요. 이 명나라의 군사는 원래 싸움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뇌물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 군사들이 제대로 힘을 못 썼다 그래요. 특히 절강성 지역에는 부자들이 골치 아팠던 거예요. 왜구가 쳐들어와서 맨날 재물을 악탈하고 하니까. 근데 명나라 군사들이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늘 했었는데 그때 척계광이라는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산동성 출신 장수였는데요. 대대로 이 무사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절강성에 와가지고 이 왜구를 토벌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원앙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합니다. 기존의 군대를 다 해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시골에 가서 아예 새로 모병을 해요. 젊은 친구들로 다 노병을 한 다음에 훈련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새로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좀 이상한 무기들인데요. 뭐 당시에는 창, 칼 이런 거였을 텐데 이 창과 칼을 든 병사들이 일본 왜구들을 막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 왜구들이 쓴 긴 칼을 막지 못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씁니다. 그게 원앙진인데요. 10명의 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부대는 오히려 왜구들한테 못 당하고 오히려 소규모 분대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10명짜리 부대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등패수, 낭패수 있잖아요. 장창수. 그러니까 장창은 뭐 예전부터 있었겠죠. 근데 새로 만든 게 뭐냐면 낭패 아니면 낭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나무에다가 칼을 매달아요. 뭐 이상하죠. 그다음에 등패라고 해서 방패를 든 병사인데 이 방패도 가죽이나 철 이런 거 만들지 않고 좀 등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요. 맨 뒤에 보면 당패수가 있죠. 당패수는 삼지창이에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든 긴 칼을 막아낼 수 있는 삼지창을 든 게 당패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부대를 만들었고 요게 10명짜리 이 원앙지는요. 하나의 원앙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조는 게 원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런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계광이 왜구를 물리쳐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죠. 원앙진으로부터 유래한 게 조선, 그러니까 사극을 많이 보면 삼지창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삼지창이 바로 일본 왜구의 사무라이들의 칼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삼창이에요. 척계강의 원앙진이 유명해진 다음에 이 원앙진이 조선으로까지 넘어가가지고 조선의 병사들의 훈련 체계를 싹 바꾸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남쪽에 왜구를 이제 물쳤어요. 그럼 이제 북쪽에 몽골족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족들은 북쪽으로 쫓겨갔지만 우리 지도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여기 갈색지대는 여전히 유목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목인들은 늘 교역을 원합니다. 왜? 곡식, 비단, 철, 녹차 이런 게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해야 되죠. 여기 몽골족의 일파 오이라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이라트 하나의 부족이죠. 이 부족이 대동이라는 데서 교육을 원했는데 초기에는 교육이 잘 되는데 문제는 이게 늘
무역 역조가 되는 거예요. 명나라가 조국무역이라는 걸 하잖아요. 조국무역은 전형적으로 명나라가 적자를 보는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를 채운다는 명목하에 늘 적자를 보니까 교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막 금지를 시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이라트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요. 교육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리고 가끔은 이제 거기 성문인데 성문을 넘어와 가지고 약탈당하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명나라는 환관들이 정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환관들의 사주에서 당시 영종한테 저 오이라트를 뭔가 손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된다. 그래서 영종이 친정을 합니다. 한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고원지대로 올라간 거죠. 북경 지역에서 40만 명을 끌고 토목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한바탕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수없이 많은 강에서 말했죠. 유방 같은 사람, 유목민한테 포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며칠 있으면 물 한 모금 못 먹고 못 버티죠. 결국 영종은 여기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이라트는 이 황제를 사로잡았으니까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몸값을 내놓으라고 명나라 조정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명나라에서 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놈 필요 없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답이 왔습니다. 아니 황제를 사로잡았는데 몸값을 날라 그랬는데 이거를 몸값을 안 주겠다고 명나라 조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 황제를 세워요. 걔 영종 걔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새로 세우겠다라고 황제가 새로 씁니다. 오이라트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이거 황당하네. 그냥 풀어줍니다. 그래 너는 쓸모없으니까 가라. 영종은 털레털레 북경까지 가서 있었더니 다른 놈이 다른 이제 다른 사촌이 황제에 섰고 하니까 명나라 조정에서는 난감하니까 이 사람 상황이 자리 줍니다. 그래서 영종은 뭐 황제를 2번 했다는 썰이 있지만 그런 별명을 붙었지만 사실은 이제 황제를 2번 한 거 아니라 상황 자리에 간 셈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이라트는 뭔가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군대를 뽑아가지고 북경성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성을 한참 공략을 하다가 결국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북경성 주변을 약탈하고 돌아가죠. 물론 오이라트가 원한 건 사실 그거였죠. 주변 지역을 약탈해서 재물을 뺏어가는 것.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여전히 북방의 유목족속들한테 약탈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몽골 족속들한테 황제가 잡히게 된 사건. 자,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는 이 북방 몽골족을 막아낼 수 있는 뭔가 장성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요, 이 장성, 이 구축의 가장 중요한 건 수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황제가 살고 있는 수도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장성을 쌓은 건 진시황이 살고 있는 그 관중의 함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관중 북쪽의 성, 이게 있는 거죠. 진시황이 살고 있지는 저 멀리 당시 변방이었던 북경의 성을 쌓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 시대를 보면 이 명나라 북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는 장성 구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벽돌로 구성된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넓게 쌓여진 벽돌식 성은 바로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서 보시면 되게 멋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산에다가 성을 쌓았을까 싶을 정도죠.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이 북방인들을 막아낼 이유가 충분했던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돈으로 장성을 쌓았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세금을 걷어서 쌓으면 되겠죠. 근데 마침 돈이만 생겼어요. 명나라에. 어떻게? 은이 수입됨으로써 경제 활성화가 된 겁니다. 명나라 이전에는요, 돈이 부족해서 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란 게 철전 내지는 은, 뭐 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늘 이 돈이 사라져요. 공화로 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숨겨놓고 그걸 녹여가지고 다른 데 쓰고, 그러니까 액면 가치와 실제 가치가 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었던 거고, 지폐를 발행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폐는 또 액면 가치는 있는데 실제 가치는 낮으니까 이게 또 과다 발행을 통해서 원나라도 그렇게 멸망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은이라고 하는 이거는 실제 가치와 액면 가치를 같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에서는 경제 활성화 어려운데 은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공장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은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냐? 첫 번째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자,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은이 많이 이 채굴될 수 있었냐? 고로 사건 이전에 단천 연은법이라고 하는 은 분리법이 있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금속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금속과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암석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암석에서 어떻게 은을 추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단천이라는 곳에서 함경도 단천에서 1503년에 김검동과 김간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천해 보이죠? 김검동은 양인이었다고 그러고요. 김간불은 그 노비였다 그러는데 두 사람이 연은 분리법이란 걸 발견합니다. 연이 납이죠. 납과 은이 섞여 있는 광석에서 이거를 불태우면 이 납이 먼저 녹아내리고 은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은 분리법을 개발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은 은을 많이 캐가지고 경제활성화할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은 분리법이 사라졌는데 그로부터 30년 후에 일본 이와미 은광에서 은이 갑자기 급격하게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면 아마도 조선의 기술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30년 후니까 아마 이 조선의 기술 자리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증거는 없습니다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결국은 이 이와미 은광에서 생산된 은이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은이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어떻게 하겠어요? 은이 나왔으니까 그 은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과 거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거고 이때 생산된 은이 포르투갈 같은 데에서 총포를 구입하게 되고 그 총포가 임진란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죠. 아주 슬픈 이야기죠. 조선에서 개발된 단천연은법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임진란에 쓰였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연결고리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 충분하다. 근데 또 하나의 은이 중국에 들어옵니다. 800만 인디오를 갈아 넣어 생산한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이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남미 지역에 가서 점령을 해서 황금을 찾아다 돌아다니다 보니 오늘날 볼리비아 지역의 포토시에서 은광이 발굴되었습니다. 여기 포토시의 은광은요, 워낙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채굴하기도 굉장히 쉬웠고 투은과 결합을 해가지고 은을 추출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워낙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근데 그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디오들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800만 가까이가 죽었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서 생산된 은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필리핀의 스페인 함대가 은을 싣고 왔는데 그 필리핀의 마닐라 항구에는 이 중국과 머리가 한 열흘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국 상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국 상인들이 갖고 왔던 비단인 차, 도자기 이런 것과 아메리카 포토시에서 온 은이 만나가지고 교역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은이 많아지니까 장거정이라는 재상이 일조 편법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세금을 뭘로 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내는 방법 여러 가지죠. 면포로 내기도 하고 뭐 곡식으로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단 돈 있으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마침 일본에서 들어온 은, 그다음에 필리핀 쪽에서 이 복건성 쪽을 통해서 들어온 은이 돌기 시작하니까 국가에서는 은을 세금으로 내라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내기도 쉽고 그 세금이 나라의 부도 키우게 되고 또 그 은이란 것이 도자기 공장도 새로 설립하게 되고 또 비단 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왜 은을 좋아했고 스페인 사람들 거래는 어떻게 잘 됐냐? 바로 GSR, 골드 실버 레이쇼, 금과 은의 비율이 원래 유럽에서는 1대 12가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과 거래를 해보니까 여기는 한 4, 5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들과 거래하는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은을 주고 그들은 비단, 도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유럽에 주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서교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세금을 내게 하니까 이 국가는 돈이 많이 생겼죠. 은을 통한. 그래서 그 돈으로 장성을 구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만나는 이 북경에 있는 발달령 성부터가 굉장히 길고 긴 이 장성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이라고 부르는 이 벽돌식 성을 지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어지는 또 하나 이야기 하나가 개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 만들었다고 국방인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되죠? 병사들이 근무해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야지 막아지죠. 그래서 병사들이 여기 근무하게 되는데 이 병사들한테는 보급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보급품들을 조달하는 방법이 바로 계중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지대에다가 군량미를 공급하면 그에 합당한 여민을 제공받는 게 계중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일 유리하냐면 바로 전방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기 명나라 경제 활성화에 돈을 많이 번 중국 5대 상인 해서 진상, 섬상, 노상, 휘상, 민상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이름을 따라서 붙인 건데 이 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산사성이 진이에요. 그 산사성의 진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왜냐하면 여기가 전방지대잖아요. 장성이는 바로 옆에니까 이 사람들이 곡식을 사다가 전방 공급하기도 좋고 이 지역에 또 소금 창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이 진상이 명나라와 이 청나라에 걸쳐서 많은 돈을 벌었죠. 여기 사진에 보면 이걸 패방이라고 하는데요. 진상들의 패방이었어요. 상업활동을 하는 상가 같은 거죠. 일본에서 들어온 은, 그 다음에 스페인에 들어온 은이 명나라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래서 유명한 노상, 휘상, 섬상, 민상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시황으로부터 시작한 이 장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럼 진시황의 장성부터 오늘날 장성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이 장성이 그만큼 중국 역사에 중요하다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사상 특히 북방의 오랑캐를 막아내는 장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역할이 쭉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되게 좋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장성은 실용적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활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의 오랑캐들을 막아낸 적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에 만들었는데 만주에 살던 여진족도 막아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제대로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신중국이 들어온 이후에도 그걸 결국은 공산당이 개보수해가지고 정치적 관광용으로만 계속 홍보되었고 동소병 시대까지도 장성의 가치를 외쳤지만 이제는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잘못된 역사인식은 갖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제 장성이 진시황 때부터 쌓아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냐 뭐 이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지만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이런 장성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녹색 장성이 쭉 있죠? 여기는 압록강까지밖에 없는데 이런 장성은 지리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렇게 좁은 땅을 강을 지나는 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